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1쪽 봅니다. 네, 첫 번째 시 외파리 여자 인형을 통해서 김점용 시인이 1연에서는 꿈의 내용을 보여주고 2연에서는 현실에서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두 개의 주름으로 되어 있다. 두 겹의 주름으로 되어 있다. 19쪽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김점용 두 겹의 주름. 그죠? 꿈과 현실의 병치. 나란히, 그죠? 병치했다는 말 알죠? 나란히 제시했다. 시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1년의 꿈의 내용을 읽고 2년의 현실의 생각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렇죠. 꿈을 꾸고 깨어서 그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꿈이 아득해서 꿈을 금방 꾸고 깼는데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죠. 꿈을 기억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김점용 시인이 어떤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1쪽 보면 오늘 밤 잠들 곳이 마땅찮다. 역시 꿈 69번 작품인데 집과 방 은 존재의 상징이다. 자, 집이라는 이미지와 방의 이미지. 이제 이 외파리 여자 인형이라는 작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집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존재의 내면성에 깃들이거나 안주하지 못하고 오늘 밤 잠들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시의 제목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죠? 내면성에 보통 깃들고 안주하는 것이 우리가 잠드는 것인데 그렇게 잠들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집과 방을 그죠? 이 화자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폐쇄된 자아의 공간 속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암시한다. 근데 왜 그런가? 이 김점용 시에 나타난 화자가 보여주는 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적 자아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정오하고 살해하고 싶어 하는데 이 무의식이 그로 하여금 무덤 안에 갇히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무의식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편의 작품들을 같이 읽으면서 자, 어떤 대목이 나오나 하면 김점용 시에 나타난 아버지는 허락도 없이 대추나무를 베어버린 건 잘한 짓이었다. 아버지는 스스로 실패작이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부정의식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다른 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인용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를 찌를까요? 물건을 자를까요? 아니면 아버지 목을 칠까요? 상당히 이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부친 살해, 그죠? 그런 어떤 욕망이 언뜻 다른 시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 정오심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어요. 바로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 쉬우니까 좀 더 우회로를 통해서 관계를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 이런가 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등장하는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인용된 작품 꿈 14번인데 소가 어머니를 죽이다 라는 작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1년은 꿈이고 2년은 현실의 얘기입니다. 1년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태, 산문시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외출했다 돌아오니 외양간에 소가 외로워 보인다. 배가 고픈 줄 알고 풀을 주었더니 먹지 않는다. 펌퍼질로 물을 받아 세수를 한다. 소가 있고 외양간이 있고 펌프가 있고 한 거 보니까 도시의 공간이 아니라
농촌의 시골의 공간인 것 같아요. 꿈이니까, 그죠? 꿈에 등장한 장소니까. 소가 안채 기둥에 매여 있다. 얼굴에 비누질을 하다 말고 왜 집에 아무도 없냐고 소에게 묻는다. 소는 대답하지 않는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 내가 괜찮다며 말하라고 하자 소는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운다. 문득 안심이 된다. 외출했다가 오니까 소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이게 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꿈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 상태가, 그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문득 안심이 된다. 이게 이상하죠. 그죠? 상식적으로라면, 뭐예요?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소를 때려 죽이려고 할 텐데,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화자의 무의식 속에 이 꿈으로 나타난 이 심리 상태를 통해서 어머니를 미워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럼 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 욕망을 대신해 줬잖아요.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심이 된다, 문득 안심이 된다. 이 심리 상태로 통해서 이 화자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다. 무의식이 그랬다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 어머니를 다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소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상징인데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상징적으로 꿈에 이 사람의 분신으로 동물이 등장하거든요. 그죠? 뱀이 등장한다든지. 그죠? 소. 이 소는 지금 아마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해야 하므로. 이 말이 뭐예요? 이 가식적인 것이죠. 그죠? 겉으로는 슬퍼한 척 해야 된다는 거죠. 속으로는 안심이 되는데. 소머리를 안고 함께 온다. 이랬어요. 소 얼굴에 비누 거품이 가득하다. 자, 원래 비누 거품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내가 비누질을 했으니까 세수를 하면서 내 얼굴에 있던 것이 소 얼굴에도 비누 거품이 가득해. 이 비누가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비누는 뭐예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니까. 속죄, 죄책감 이런 거겠죠. 그죠? 정오심과 살해 욕망이 있었는데 실제 그 어머니를 죽인 소는 자기 분신이고, 그죠? 죽이고 나서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속죄의식, 비누로, 그죠? 내가 어디에 묻었냐고 묻자 부엌 앞 펌프 밑에 묻었단다. 그리고 또 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순환인데, 내가 얼굴을 씻었던 그 물이 바로, 그죠? 어머니를 묻었던 그게다. 이게 순환이죠. 그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찜찜하겠죠. 그 다음에 이연을 보겠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이제 이게 현실에서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하고 현실에서의 생각을 잘 연결시켜 보고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까? 근데 꿈은 너무 이제 가격하게 나타났죠. 그죠? 소가 어머니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다. 벗어나고 싶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0 있죠?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망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죠? 반항의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가 그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망가지는 쪽으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 아니라 위악. 그죠? 위압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학생 시절에도 반항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칼을 품고 있었구나. 내 안에 정오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꿈을 깨서 그걸 스스로, 그죠? 자각하는 것이죠. 비누로 씻어 속죄할 양이면. 자, 우리가 비누가 죄책감, 속죄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아까 해석을 해봤는데 상징적으로 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해석이 틀린 건 아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간절하게 지나간 삶 전부를 되돌리고 싶으실 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 어머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비밀이 좀씩 드러나는데 어머니의 삶이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둘째 부인도 아니고 셋째 부인이야. 그죠? 나는 그 자식이기 때문에 나도 그 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불행을 많이 겪었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어머니에 대한 정오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시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화자는 반드시 시인의 자신과 같은 게 아니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대체로 착각하는 것이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 즉 화자가 시인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그죠? 수기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체험한 거 그대로 쓴다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읽으면 시선 김정용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김정용 엄마가 셋째 부인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도 화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화자를 설정한단 말 알죠? 실제 화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 엄마가 진짜 셋째 부인이고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거죠?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자를 설정합니다. 자,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2쪽. 자, 앞부분은 이미 시를 읽으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위에서 7째 줄.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 락강 이런 정신분석자입니다. 근데 여성입니다. 여성 정신분석 학자이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포착하지 못했던 어떤 심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론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불안과 죄책감은 사실상 파괴 충동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죠? 공격 본능이 있는데 인간에게 공격 본능에 대한 반대급부로 죄의식이 생긴다. 죄책감이 생긴다. 지금 이 시에 나온 이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멜라니 클라인의 이런 이론을 참고했는데 꼭 이런 참고를 안 해도 우리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혹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심하게 누구랑 싸우고 꼭 행동적으로 공격을 안 해도 말로 공격하는 경우 있잖아요.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나중에 굉장히 죄책감이 들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드는 것은 파괴 충동에 대한 반작용이다. 죄책감은 초자의 형성과 섭취의 산물인데 초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얘기죠.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용어들이 어찌 보면 정신분석학의 전문 용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의 이제는 일반화되어 가지고 인문학을 할 때 어디 쓰든 등장합니다. 아주 기초 개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다가 그죠? 무슨 철학책을 읽거나 아니면 문학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초 개념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교양 수업이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프로이트는 계속 이제 임상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그 사람들과 그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의사니까 그죠? 직업이 의사예요. 프로이트는 그리고 나중에 사상가로서 많은 저서를 남겼죠. 출발은 의사로 출발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를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생각해낸 게 의식이 있고 보통은 요것만을 생각했는데 의식이 있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죠? 프로이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 속에는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이렇게 체계화하죠. 그 전부터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게 무의식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전의식이란 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전의식은 무의식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인간의 정신 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자아가 있고, 그죠? 자아, 이게 영어로는 원래 말로는 에고입니다. 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에고이스트야, 그죠? 에고가 강해. 그게 요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에고가 강한 사람. 여기에 이드 있다. 이드가 이제 이드라고 썼는데 에고에 해당되는 게 이드고 자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냥 이드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우리말로 이걸 굳이 한다면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우리말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초자아가 있거든요. 슈퍼를 붙입니다. 거대하다는 거예요. 거대한 자아. 이 거대한 자아는 주로 아버지 혹은 부모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법적 이런 어떤 가치, 한 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큰 자아, 초자아. 이는 부모의 어떤 도덕적, 상징적 가치입니다. 초자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위에서 명령을 하거나, 검열을 하거나, 그죠? 관리를 하는 거죠. 초자는 아버지의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니까, 윤리적인 거, 이런 거, 그죠? 이해하죠? 누구나 이 우리 정신 구조에 초자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거 번역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는데, 이건 자아, 초자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에고, 슈퍼에고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왜 번역이 좀 어려운가 하면, 이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영어로는 이시거든요. 로마,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영어로 이시 뭐예요? 그것이란 뜻이죠. 그것. 우리말로 그것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 영어로는 it인데, 그것. 사실은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게 뭘까요? 그것이 아니고, 거시기죠,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다, 그 말 할 때 거시기. 왜 거시기라고 말해요? 딱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거시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거시기야. 이건 우리말로 거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밑에는 거시기가 있고 자아 위에는 초자아가 있어서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입니다. 거시기는 뭔가 꿈틀대는 어떤 에너지, 리비도, 그죠? 욕망 이런 것인데 그걸 뭐라고 딱 부를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이드라고 많이 합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거시기죠. 그러면 자아의 역할은 뭘까요? 거시기가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현실 속에서 자기 욕망을 실천하려고 하는 걸 뭐예요? 컨트롤 해야 되죠. 이게 막무가내로 아무 데서나 거시기가 막 이렇게 돌출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사회생활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죠? 범죄인이 되기 쉽죠. 그죠? 범죄인이 되기 쉽죠. 이걸 컨트롤하고. 초자아의 억압, 이것도 상당히 뭐예요? 조율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강하면 이 사람은 위축돼가지고 제대로, 그죠? 사회생활이 어렵죠. 너무 이게 강한 사람은, 초자가 강한 사람은. 원칙주의자, 그죠? 모범생들, 이제 초자가 강해서 이 자아가 아주 그 규칙에 딱 맞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생활하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용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즉, 초자아는 아이의 신체를 자기 차례가 되어 물어뜯고 토막내고 똥을 뺏기 위해 가로채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멜라니 크라인 얘기를 약간 여기다가 참고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인 꿈 작업의 두 가지 기능은 압축과 전이다. 지난 시간 설명한 거죠. 이게 이 한 문장에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뭐예요? 잠재적 꿈 사고, 이게 무의식이고, 외연적 꿈 내용이 꿈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과정이 꿈 작업이고 그 꿈 작업의 대표적인 두 가지 법칙이 압축과 전이죠. 그죠? 예. 이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한 문장을 요약하라 하면 이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 프로이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김점용 씨를 해석하려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압축은 어떤 것이고, 그죠? 전이는 어떤 것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잘 읽어보세요. 23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 두 꿈 작업은 검열에 의한 왜곡의 결과로서, 그죠? X가 Y가 될 때, 그죠? 이게 왜곡된다 그랬죠. 변형된다. 그죠?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면 X가 될 텐데, X가 Y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충돌이 일어난다. 하나는 그걸 금지한다는 겁니다. 욕망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는 걸 금지해요. 그 금지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자아에서 일어나. 꿈이 이드가 이렇게 꿈으로 혹은 행동으로 꿈 말고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정상들. 꿈도 정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누가 가로막아요? 있는 그대로 이게 꿈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꿈이 그대로 이 이드가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는 걸 막는 게 바로 이거죠. 자아죠. 그죠? 근데 자아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아 중에서도 무의식이라는 자아가 이 억압을 행하는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약간 우리 학생들이 상식적인 지식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이 무의식이 이드하고 같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전의식이 자하고, 의식이 초자하고, 무의식이 이든가? 이렇게 바로 같나?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이 무의식이 어디 위치하나 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아 중에서도 자아가 둘로 다시 나눠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꿈에서 무의식이 꿈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걸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나요? 나의 의식이 그걸 깨닫고 있나요? 모르죠. 내가 모른 채 그것이 억압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무의식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면 위험해. 그걸 억눌러야 돼. 그것조차도 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억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자리가 어디 있나 하면 이드에 있는 게 아니고 이드와 무의식이 같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무의식이고 여기 이드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바로 이드구나. 그죠? 이렇게 착각하는데 무의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드와 다른 거예요. 무의식은 이 자아 속에 이드가 솟아올라오는 것을 무의식이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우리 학생들이 아주 기초적인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두 작업은 검열에 의한 왜곡의 결과로서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는 저항을 감소시켜 잠을 지속하고자 하는 힘과 억압된 본능을 충족하려는 소망성취 사이의 타협의 결과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나타난다. 꿈은 두 힘이 충돌해서, 그죠? 갈등을 빚은 결과 나타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꿈은 사실은, 그죠? 뭐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한 가지 에너지만 나타난 게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에너지가 나타나서 생긴 결과물이 꿈이니까. 자, 이제 락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 지난 생에 강의로 설명한 것인데 우리 교재에서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반복 학습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과 전이를 언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번역한다. 이로써 락강은 꿈 작업이 심리적 논리학의 과정이 아니라 언어적 과정임을 말하고 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무의식의 활동은, 그죠? 언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언어는 의식의 작용이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의식은 언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락강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압축과 전이도 언유와 한유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속뜻은 뭐예요?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우리 인간이 언어를 만드는 원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의식조차 언어의 구조로 되어 있다. 언어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만큼 언어가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그죠?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은유와 한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락강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금방 내가 얘기했죠? 락강이 이렇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말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말을 한 문장으로 락강이 말한 거예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프로이트는 대상을 위해 말과 명칭이 선택되고 언어를 사물처럼 다룰 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꿈이 언어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언어적 어떤 관계에 의해서 꿈이 꾸어진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면서 프로이트가 많이 얘기했어요. 프로이트 책을 읽어보면 실제 임상 사례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의 꿈은 이런 얘기고 자기 꿈까지 분석해요. 자기가 꿈이 어떤데 이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꿈이 전개되거든요. 압축과 전이를 통해서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다음 작품 한 편 남았는데 김점영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언어가 어떻게 꿈에서 작용하는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반부만 소개했어요. 전반부만 소개했으니까 이거는 꿈만 얘기한 거죠. 1년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1년만 인용했다는 겁니다. 2년은 지금 생략했어. 2년도 뭐 읽어봐야 될 텐데. 자, 1년 어떤 꿈을 꿨는지 보겠습니다. 강화문에서 마켓이라는 술집을 찾는다. 곳곳에 레츠라는 술집밖에 없다. 자, 마켓은 뭐예요? 이게 이제 언어로 되어 있는 꿈인데 마켓은 너무 쉽죠. 우리가 곳곳에 가면 다 마켓을 볼 수 있죠. 마켓이란 것은 뭐예요? 마켓. 돈 주고 물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슈퍼마켓이나 롯데마트나 이런 마켓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마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시장 경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켓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언어로 그죠? 상징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소나 그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물이 나타났지만 언어 자체도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 말은 뭐예요? 강화문에서 돈 주고 술 마시는 데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평범한 일이죠. 우리는 어디 가나 돈 주고 술 마시는 데 가서 술 마시죠. 그죠? 돈 안 주고 술 마시는 데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고대 근처에는 막걸리집에서 학생증도 맡기고 술 마시고 소위 외상이죠. 외상. 시계도 맡기고 이랬는데 물론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막걸리집 주인은 이 시계를 이만큼 가지고 있거나 학생증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다 무용지물이죠. 그걸 알면서도 주는 겁니다. 외상으로. 요즘은 그런 인정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죠? 요즘은 그런 집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막걸리 마셨으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츠가 뭔가 하면 이게 약자인데 지역 경제, 지역 통화 24쪽 이제 설명에 나옵니다. 레츠 하는 것은 약자인데 대문자로 24쪽 둘째 줄 나오죠. LETS 락 지역 통화.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이나 물품을 지역 주민 또는 회원들끼리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물물교환 제도죠. 지역적으로 공동체가 이거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끼리 그죠 물물 교환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는 돈 내고 사는 게 아니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 맞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런 걸 시도할까요?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이상한 꿈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야 맞아요? 광화문에서 렛츠란 술집을 찾는다. 곳곳에 마켓이라는 술집밖에 없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왜? 실제로는 다 돈 내고 술 마시는 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이게 뒤집어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 이게 전도입니다. 꿈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5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꿈 작업이 일어나는 규칙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요?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압축과 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전도가 있어요.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강의한 게 아니고 프로이트는 다 이게 꿈의 해석도 그렇고 정신분석 강의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아닌데 내가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 5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이건 다 설명했어요. 꿈은 시각으로 형상화되고 이야기 형태를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압축과 전이라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프로이트가 한 얘기들을 다 찾아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전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꿈은 실제 상황하고 완전히 거꾸로 나타나요.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그죠? 상식적인 어떤 꿈 해몽의 한 방법이죠. 꿈은 거꾸로다. 뭐 이 얘기가 하고. 이게 지금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결국엔 넷즈로 들어갔는데, 실내는 마켓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가 다시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 상황이 된 거죠. 실제 겉에는 뭐예요? 간판에는 렛츠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돈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꿈에서. 그래서 속았다 싶었어. 남자와 격렬히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속았으니까. 돈 안 내도 된다 그랬는데 왜 돈 내라 그러냐. 이렇게 하고 주인하고 싸웠겠죠. 아니면 알바생하고 싸웠겠죠. 근데 갑자기 119 소방대원들이 쫓아와서 쫓겨가요. 신고를 했겠지. 그죠? 돈 안 내고 술 마시려고 한다고 뭐 신고했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이가 막 일어납니다. 전후 맥락이 잘 설명 안 되고 그냥 막 건너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대원들에게 쫓겨서 지하로 잠적했는데, 동굴에서 선후배들이 해골을 앞에 두고 세미나를 하고 있다. 아마 이 대학 동아리 선후배들이 세미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골을 놓고 세미나를 하고. 해골이 왜 나왔을까요? 해골은 이미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해골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해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동굴에서 해골로, 그죠? 이 음은 자음과 모음의 이 언어의, 그죠? 유사성에 의해서 이게 뭐가 일어났어요? 압축과 전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동굴에서 해골로 이렇게. 그리고 지하가 나왔다 갑자기 동굴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연상이 일어나서 뭐예요? 압축이 일어나거나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나 하면 24쪽에 나옵니다. 자, 앞부분은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24쪽 밑에서 9째 줄입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쫓아와서 지하로 잠적하자 장소는 동굴로 전환된다. 그죠? 지하에서 동굴로 전환되는 것은 뭐예요? 지하와 동굴은 등가성이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압축과 전이 혹은 언유와 한유의 이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특징이 이게 일어나려면 등가성이 형성돼야 이게 일어난다 그러죠. 그죠? 기억납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네요. 아무도. 기억납니까? 등가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사성인데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게 압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하와 동굴 사이에는 뭔가 그 위상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면, 지하에서 동굴로 간 것은 압축이다. 혹은 언유다. 그죠? 이 전이는 뭐라 그랬어요? 인접성.
인접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연상. 연상은 막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연상이라고 하는 효과가 막 일어나죠. 여러분들 연상, 그죠? 연상 일어나는 거. 연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인접성을 통해서 조금의 연관성입니다. 연관성만 있어도 A에서 B로, B에서 C로 막 이렇게 약간 비약적으로, 그죠? 반드시 A 이퀄 B가 아니라도 A에서 B로 간다는 겁니다. 약간의 관련성만 있으면 그 관련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 그죠? 때로는 부분과 전체, 때로는 그릇과 그릇 속의 내용물, 그죠? 내가 예를 들었죠? 이렇게 연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A와 B가 반드시 같지 않아도 등가성이 없어도 막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다시 교재로 와서. 왜 이걸 동굴에서 해골로 간 것은 왜냐고요? 자, 보세요. 일단 그것은 환유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동굴로 간 것은 언유고 동굴에서 해골로 간 것은 환유다. 근데 이것과 이것이 왜 연관성이 되느냐? 이해가 됩니까? 동굴과 해골은 그 값이 같지 않죠. 내가 볼 때는 부분과 전체죠. 동굴 안에는 박쥐도 있고 뭐 해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썩은 물도 있고 그럴 텐데 동굴에서 갑자기 해골로 갔죠. 이거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언유가 아니고 환유죠. 그러니까 지금 꿈이 꾸어지는,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과 전이, 락강이 말한 언유와 환유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압축이 일어나고, 때로는 전이가 일어나고, 그죠? 때로는 언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환유가 일어나서, 자 보세요. 요 지하에서 동굴로, 동굴에서 해골로 가는 이 과정만 해도 언유와 환유가 차례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다.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프로이트의 개념이나 락강의 개념이 실제 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적 작용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 기억과 요 리얼이, 그죠? 그죠? 연상을 일으킨 거죠. 굴에서 골로, 그죠?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24쪽 밑에서 5째 줄. 한편으로 이 해골의 골은 동굴의 굴과 기억음과 리얼음이 일치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언유. 이거는 유사성에서 왔으니까 이건 또 언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글자로만 보면, 글자의 소리로만 보면 이건 언유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의미로 보면 이거는 환유죠. 그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복잡하다. 근데 이제 시를 분석하려면 좀 복잡한 상황까지도, 그죠?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한 편의 작품을 이번 학기에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좀 치밀하게 해보면, 분석을 좀 치밀하게 하면 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동굴에서 선후배들이 세미나를 한다. 이것은 보통 지금은 우리 동아리에서 이 세미나를 해도 이런 세미나는 잘 안 할 텐데, 아마 이 주제가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는 주제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골을 놓고 하고 있다.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25쪽 보세요. 25쪽 첫째 줄. 시적 자아가 시장 경제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인용한 시의 꿈 내용은 마켓 레츠, 이것이 한 상이고, 그죠? 시장 경제하고 지역 통화라는 한 상이 있고, 대립되는 쌍이죠. 지하, 동굴, 해골이라는 두 계열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압축과 전이 언유와 한유를 서로 교직한다, 교차시켜서 이 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약입니다. 김점룡의 시는 꿈 내용을 그대로 시의 형태로 차용함으로써, 그죠? 일련이 꿈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미적 현대성의 한 중요한 층인
무의식의 흐름을 극단화한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 서정의 형식, 폐허의 형식, 변신의 형식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세 번째,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시의 특징을 하나로, 그죠?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의식적 타자성이다. 무의식을 통해서 타자성을 드러낸다. 그죠? 이 김정용의 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무의식적 타자성을 보여준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으로 갑니다.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바로 여기까지인데, 어디까지인가 하면 37조, 그죠? 이 세 명의 시인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드백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피드백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인 이수명. 자, 이제 미리 결론부터 보면 뭐예요? 주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펴진 주름. 그죠? 첫 번째 김종용은 어떤 주름이었어요? 두 겹의 주름. 근데 여기는 주름이 펴졌다는 겁니다. 주름은 접히고 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주름이 접히고 펼쳐지는 그 잘 보여주는 게 있죠. 악기 중에 주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게 있죠. 뭐예요? 아코디언. 주름을 폈다가 접으면 공기의 압축과, 그죠?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소리를 내죠. 그 주름입니다. 주름. 폈다, 접었다. 기억납니까? 우리 뇌의 주름도 폈다, 접었다. 그건 잘 못하겠지만, 그죠? 아무튼 의미적으로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억을 저장한다, 정보를 저장한다. 이건 주름을 접은 것이고, 그걸 펼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주름에 정보를 많이 저장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펼칠 때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죠. 아무튼 이수명의 경우는 주름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뭐냐? 시에서 주름을 펼쳤다는 게 뭐냐? 이제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름을 펼쳐서 만들어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진공현실이다. 자, 이것도 쉽지 않은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서정의 형식 공부를 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변신으로 오니까 우리 학생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 순서상 이게 일부에 3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끝나면 이제 폐허의 시에 해당되는, 그죠? 3부 가고 이제 다시 변신으로 가서 4부 이렇게 한 명씩 공부할 텐데 이제 미리 공부를 해봅시다. 25조. 이수명의 최근 시는 서정적 자아를 배제한 채 사물들의 이미지를 창난의 언어로 묘사한다. 창난이 뭐예요? 제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창난을 일으킨다. 감각에, 그죠? 혼란을 일으키는 것. 창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창난의 언어를 사용할까요? 그죠? 정상적인 언어로는 우리 일상에 속에 숨어 있는, 그죠? 비밀과 문제를 캐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 그죠? 숨어 있는 수수께끼와, 그죠? 문제점들을 밝혀내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언어를 어떻게 해요? 창난의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따지고 있는 창난의 언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꿈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죠. 그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무의식이 갖고 있는 요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꿈 같은 것 혹은 창난, 말실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날 수 있는 것들이죠. 농담,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이고, 어떤 정상? 의식을 뚫고 무의식이 솟아오르는 정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할 때도 이게 솟아오릅니다. 말실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무의식의 진실이죠. 무의식이 갖고 있는 진실. 왜? 의식의 검열을, 그죠?
뚫고 그게 솟아올라서 농담처럼 그냥 말을 했지만, 그래서 농담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난도 지금 이 세 명의 시인이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누구? 첫 번째 김점령, 두 번째 이수명, 세 번째 김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무의식적 타자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 시인을 다 이해하면 큰 틀에서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창난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언어가 아니고 창난의 언어. 그게 꿈이 바로 창난이죠. 꿈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그게 창난의 언어입니다. 그걸 언어로 옮겨놓으면 창난이 되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봅니다. 간섭적인 언어 소통의 방식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창난이 오히려 우리가 보통 이런 창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미쳤다 그러거나 사이코라 그러거나 그럴 텐데, 시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상적인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을 포착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물과 사물의 관계의 오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난이나 오독이나 상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잘못 읽었다고 생각하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읽어내는 것이죠. 사물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의 정체성을 교란시켜서 지극히 비일상적인 풍경으로, 그죠? 상식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한,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을 만들. 그래서 일종의 언어 게임과 같은 것이고 기호놀이와 같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은 유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유희가 아니다. 자, 이제 시를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 창난의 언어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구경꾼이라는 작품입니다. 구경꾼. 두 손이 묶인 채 그는 끌려갔다. 구경꾼들이 많았다. 휘파람도 불고 욕설도 퍼부으면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의 어깨를 쪼던 새가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자, 여기까지. 그는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가고 있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후레쉬를, 카메라를, 이거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시는 모든 걸 명백하게 다 밝혀주지 않으니까, 정보를 다 주지 않으니까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잡혀가지고 형사에게, 그죠?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그죠? 보통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대체로 이 구경꾼들은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저 때려 죽을 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런 상황이 좀 연상이 되는데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창난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2형까지는 정상적으로 언어가 구사되고 있어요. 그죠? 2형까지는. 3년에 창난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의 어깨를 쪼던 새가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랬죠. 사실은 아니죠. 새가 카메라를 터뜨린 게 아니죠. 신문의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막 터뜨릴 텐데, 그죠? 끌려가는 그 사람 어깨에 잠깐 새가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의 어깨를 쪼던 새가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리기도 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게 창난의 어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그 상황이, 그죠?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또 창난의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상한 코일들이 그를 감았다. 그를 감고 내려오는 그 날카로운 코일들을 그는 완성했다. 이랬죠. 우선 이것은 코일이 뭔가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묶여서 가고 있으니까 밧줄은 아닌 것 같고 위에서 코일이 내려왔어. 그를 감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비현실적인 어떤 환상적인 장면 같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예요? 그를 감고 내려오는 그 날카로운 코일들을 그는 완성했다. 이것도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능동태, 수동태가 이게 섞여 있어. 그죠? 그를 감고 내려오니까 누가 그와 코일 중에 어느 것이 더 능동적인 주체예요?
코일이죠. 코일이 그를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문장은 그가 완성한 것이에요. 그는 단지 코일에 묶이는 사람인데 그가 오히려 이 코일을 완성했어. 그죠? 이것도 창난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거죠. 자, 구경꾼과 범인의 관계가 역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그 범인이 나쁜 놈이고 구경꾼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범인이 그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 뭐예요? 이 정치 혹은 뭐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이 그런 사람을 용납 못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구경꾼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그죠? 비난할 때 이 선과 악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역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역전시키는 것이죠. 이게 창난의 어법. 이수명이 지금 보여주는 창난의 어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와 대상, 선과 악,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교란시키거나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우리 세상이 그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속에 숨은 진실이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구경했다. 오히려 그가 구경꾼이야. 그는 지금 그와 구경꾼의 관계가 지금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는 구경하고 있다. 그는 지금 잡혀가는 사람인데 그가 구경했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구경꾼들을 지나갔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역전되는 상황이 관계가 역전되는. 자, 설명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26쪽부터 27쪽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도, 그죠?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관계가 전도되는 것이죠. 꿈은 아니지만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그죠? 창난의 언어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전도시켜버린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실에 대한 어떤, 그죠? 오해를 오히려 풀어주려고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7조. 조금 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죠? 왜? 이 짧은 시 속에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걸 새롭게 해석해 보세요. 그런데 새롭게 해석한다고 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이 시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언어의 특성을 그죠?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 시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시를 분석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7쪽 둘째 단락입니다. 이수명 씨의 문장은 주로 명사와 동사 혹은 주어와 목적어와 스스로의 결합이라는 간명한 형태를 취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그러니까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써요.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은 뭔가 그죠? 군더더기를 다 없애고 문장에 아주 압축된 핵심 문장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그죠? 에어컨을 틀면 좋겠는데 에어컨은 지금 이미 끝났고 날씨는 그죠? 대낮이라 덥고 그래서 좀 힘들죠. 예. 나도 땀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덥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미친 듯이. 자, 한번 봅시다.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용시에서 알 수 있듯 이수명시에서 전도되는 것은 명사들의 관계이다. 자, 이제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명사들의 관계가 전도돼요. 대체적으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동사 중에 어떤 게 명사예요? 주어와 목적어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전도시킨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주어, 목적어, 동사로 되어 있는 이 간단한 문장에서 뭐와 뭐의 관계를 전도시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그와 구경꾼의 관계를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는 구경꾼들이 그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구경꾼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경꾼들이 더 뭔가 그죠? 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때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그죠? 모든 것이 이 폭로, 그죠? 관망, 보고 즐기는 거야. 때로 최근에 강남역에서 무슨, 뭡니까? 이거 무슨 도어라 그래? 스크린 도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빨리 가서 구출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SNS에 올리려고. 그거하고 이거 지금 이 시의 해석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이 속성이 행동을 하지는 않고 이거 관찰만 하는 거야. 구경만 하는 거야. 그죠? 그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우리. 가서 구하면 구할 수도 있는데, 자기 사진 찍게 바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SNS에 올리려고. 그게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이 미디어에 너무 노예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그런 것을 현대사회의 그런 속성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석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작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전도됨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 전도의 의도는 동사 혹은 스스로의 정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자, 모든 해석은 그죠? 이 작품을 근거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갑자기 막 자기 생각이 난다고 자기 얘기를 하거나 어디서 그죠? 인터넷에서 참고되는 얘기를 가져와서 여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전개해야 돼요. 보세요. 자,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전도시켰어. 그런데 이 전도의 특성을 알 수 있으려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죠? 이 동사의 스스로의 속성을 이제 살펴보면 이 두 개의 둘의 관계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동사는 주로 어떤 동사들이 나타나나? 스스로, 묶인, 끌어갔다, 욕설도 퍼부으면서 감았다, 구경했다, 지나갔다. 이런 스스로들이 이 시에 계속 나타나요. 그럼 이걸 이제 분석해 봐야지. 일련의 동사들은 억압, 감금, 방관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의 폭력성을 얘기해요.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방관하는 것도 그죠? 일종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구경꾼들, 그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그죠? 사실은 그 실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이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죠? 무조건 자, 그런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전도시킴으로써 폭력성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성의 구조를 들춰낸다. 폭력의 메커니즘에 창난을 일으키고, 그죠? 창난의 언어를 통해서 창난이 때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면 이런 것을 뭐예요? 밝혀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죠. 그죠? 사실만 보여주니까. 미디어의 속성은,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밝혀내려면 이 시인들이 창난의 언어로 들춰내야 된다. 그러니까 시를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미디어만 그냥 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겉으로만 아는 거지. 표면적으로만 아는 거죠. 결국 이수명의 시는 자, 조금 넘어갑니다. 그 같은 얘기니까. 두 편의 시가 등장하는데 이 두 편의 시에서 또 이수명의 방법론이 나타난다.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달팽이 시계. 제목이 달팽이 시계야.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이 세 명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맨 앞에 앉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졸음이 자꾸 옵니다. 이 양쪽에 두 학생이 졸음이 자꾸 오니까 가운데 있는 학생이 양쪽을 깨우기가 바빠요. 이 학생 깨우고, 이 학생 깨우고, 이 학생 깨우고, 이 학생 깨우고. 자기 공부는 잘 못하고, 예. 두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방관하지만 못하고 이게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이웃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팽이 시계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들은 멀리 가지 않는다. 조금도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근법이란 게 뭐예요? 멀고 가까운 걸 느끼게끔 만드는 그
회화의 기법이죠.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림으로 해서, 그죠?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원근법이죠?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대 회화가 이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전의 회화들은 이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렸기 때문에 먼 것도 가까운 것도 같은 크기로 그려요. 그죠? 자, 그럼 이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요거는 이제 달팽이에 대한, 달팽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달팽이가 워낙 느리게 기어가니까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여기서 나는 어떤 힌트를 얻었다는 겁니까? 이수명 씨가 시를 쓰는 방법이 이 원근법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피하려고만 한다. 먼지처럼 붙어있는 달팽이는 달팽이를 피하려고 한다. 달팽이를 피해 먼지처럼 붙어있다. 달팽이는 먼지다. 달팽이가 먼지처럼 붙어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달팽이는 먼지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죠? 달팽이의 몸에서 시간이 모두 빠져나가면 달팽이는 스스로 쉬게 된다. 나는 그 시간을 맞춘다. 굉장히 느린 삶을, 그죠?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시가 말하려는 주제고, 내가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그 주제가 아니고, 원근법을 없앤다는 것하고 시간이 빠져나간다는 것하고. 자, 이게 이수명이 시를 쓰는 방법론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근법 그리고 시간, 이 둘 다 이제 근대적 개념이거든요. 근대 모더니티. 근대인들이 이전에 중세나 고대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 내려오면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그죠?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어려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사고방식이 달라질 텐데,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적으로는 원근법적 사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회화를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이라는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뭐예요? 공간, 거리 감각을 표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길을 그리는데, 이 가까이 있는 길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길은 작게 그려서 나중에 소실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로수는 크게 그리고 갈수록 적어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그리면 거리 감각이, 이게 원근법이죠. 여기에 시선이 있고, 초점이 있고, 여기는 소실점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원근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근법에 이미 익숙한 것이 우리도 다 근대인들이니까 사고방식이 원근법에 익숙하고, 시간도, 그죠? 직선적 시간, 그죠?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항상 더 나아진다. 진보, 그죠? 진보적 역사관 혹은 진보적 시간관, 이런 걸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전보다 현재가 더 낫고, 그죠? 우리가 60년대보다 지금이 더 낫다. 그죠? 그런데 이수명이 이제 시를 쓰는 이 창난의 언어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창난이 일어나나 하면 이 두 개를 깨트리는 거죠.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 이것이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인데, 요것에 뭐예요? 요 원근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도, 그죠? 아까 여기 시간이 빠져나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달팽이의 몸에서 시간이 모두 빠져나가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걸, 그죠? 제거해버리는 식으로 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문장이 굉장히 짧고, 그 속에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가 잘 안 나타나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 두 번째 시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잠이라는 작품인데, 잠 속에서 나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것도 짧은 문장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핵심을 찍었어요. 그죠? 잠 속에서 나는 잠을 자지 않죠. 꿈을 꾸거나,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잠은 이상한 힘으로 나를 깨운다. 역설이죠. 잠을 잤는데 나는 오히려 잠 속에서 깬다는 겁니다. 나는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 나를 기정한다. 나는 떠 있는 빌딩이다. 거의 꿈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다 장난이죠. 비현실적인 어떤 환상적인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빌딩은 새들을 퍼뜨린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역전된 거죠. 새들이 날아가다가 빌딩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날아갈 텐데 빌딩이 새들을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목이 없는 새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죠? 한 마리는 허공에 걸려 파닥거린다. 나는 갈기갈기 찢어진다. 나의 잠은 찢어진다. 그죠? 악몽을 꾼 것 같아. 악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나의 꿈은 잠 밖으로 튀어나온다. 꿈은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잠이라는 작품.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꿈을 정지시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의미심장하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수명이 창난의 언어로 시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론, 꿈을 정지시켜버리는 식으로. 정지하고 뭐하고 관련될까요? 꿈은 계속 이제 동영상처럼 전개되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딱 정지시켜 보세요. 사진 찍듯이 딱 찍어봐. 그런 식으로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와 관련될까? 꿈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하고 시간을 그죠? 시간을 다 삭제해 버리는 것하고 관련되고 원근법을 삭제하는 것도 관련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수명이 시를 쓸 때 구사하는 이수명만의 독특한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창난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죠?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시가 이수명이 자기가 시를 쓰는 방법론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시는 아니지만 거기서 특징을 포착해가지고 이런 특징이 바로 이수명이 시를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과 2는 이수명의 시적 방법론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그죠? 1에서는 달팽이를 관찰하고 있는데 사물과의 거리 조정을 통해서 원근법을 해체한다는 거죠. 사물과의 거리 조정을 통해서. 왜? 달팽이가 갑자기 먼지가 된다. 그죠? 사물과의 거리 조정. 달팽이가 먼지가 될 정도면 어떻게 해야 먼지처럼 보일까요? 엄청나게 멀리서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거리를 조정하니까 지금 달팽이가 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근법을 지금, 그죠?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방법론이다. 29쪽 가봅시다. 시간이 모두 빠져나간다 해서는 뭐예요? 역시 원근법이 생략된 회화의 시간성까지 제거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꿈을 정지시켰다는 것과 다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러한 창난의 언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시대의 숨어있는 폭력성을 덜추어낸다. 주제는 주로 그런 것이다. 굉장히 사회적인 주제, 관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 자, 이제 정리된 부분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9쪽 밑에서 열째 줄입니다. 29쪽 밑에 열째 줄. 이수명 시에 나타나는 사물들의 움직임은 공중에 떠 있는 움직임, 정지된 움직임이다. 원근법과 시간성이 제거된 정지된 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그렇게 되죠. 원근법과 시간성이 제거된 정지된 꿈. 이것이 이수명 시의 방법론이다. 그 방법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창난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대인의 현대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편의 시가 더 남았고 또 김중 세 번째 시인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